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오늘 생각하다가 한 요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 제가 오늘 쭉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가에서 노동이란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복지국가와 노동을 관계지어서 고민하려고 할 때 어떤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요 세 가지 이야기만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 이야기는 전부 이 세 개 중에 한 가지 안에,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복지국가라는 것이 탄생하게 됐는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복지국가는 노동계급이 만든 성과물이고, 따라서 그들에게 보상이 돌아가도록 구조화된 국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처음에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지국가는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결합 양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국가 하면 흔히 사회적 보호에만 초점을 두어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냥 복지제도, 복지 프로그램이고요. 복지국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적 보호와 고용보호를 결합해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변화해 왔고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어떤 정도로 결합되어 가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자꾸 듣게 되는 게 고용연계 복지, 이런 단어도 많이 듣게 되고, 고용과 복지를 굉장히 많이 붙여서 이야기를 미디어에서도 하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집권당에서도 하고 하는데, 그때 고용과 복지라고 고용을 앞에 써서 말하고 있는 이 의미는 무엇냐,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는 무슨 의미냐 하는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제 목차는 이 정도로 할 거고요. 오늘이 6강이니까 지금까지 5강까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는 복지국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뭐 노동하고 상관없이 5강까지 들으시고 나서 복지국가는 이런 거다라고 대략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다른 강사분들께서도 이런 얘기를 초반에 하셨는지요? 복지국가는 뭐다? 정의. 한마디로 말해서 정의. 정의는 감으로 마지막에 가질 수도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생각해 보고 뒤에 가서 한번 맞춰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혹시 먼저 강의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복지국가는 뭐다 라는 정의를 말씀하신 분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5강까지를 들으시면서 복지국가에 대해서 어떤 감을 가지게 되셨다면 그거는 무엇일까요? 복지국가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갈까요? 예, 제가 좋아하는 정의를 제가 두 개를 밑에다 썼어요. 하나는 1960년대 책에서 나오는 정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쓰여진 책에서 나오는 정의인데, 두 개가 내용이 같은 것 같습니다. 아사브릭스라는 사람이 쓴 정의는 복지국가란 조직된 권력을 시장의 힘을 제어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셰리 버먼이라는 정치학자의 정의는 복지국가는 권력에 의해 조절되고 제한되며 사회적 필요에 종속되는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복지국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두 정의가 같은 정의인 것 같고, 제가 노동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이 복지국가의 상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해주는 정의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이거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라는 거는 탄생서부터 자본주의를 떠나서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는 임금노동자의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하였다라고 제가 제일 첫 번째 문장에 그냥 이렇게 촥 썼는데요. 임금노동자 그룹이 생기면서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그 문을 닫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일부 사람들에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끌어다 앉히게 됩니다. 이제 권력이 노동자와 자본가를 끌어다 앉히고 거기를 이제 의논해서 어떤 이런저런 그 룰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면서 이거를 받아라 하면서 국가가 강제하는 방식으로 어떤 룰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은 집단적으로 이제 일을 더 이상 못해서 소득이 단절되는 상황이 올 수 있게 됐는데 그게 그 이전 자본주의 이전 상황의 양상하고는 매우 다른 것이라는 거죠. 실업과 질병, 퇴직으로 인해서 소득이 단절될 위험에 대량으로 당면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본과 노동이 대처를 하게 해라 하고 이제 국가가 이를 보장하자 이렇게 된 건데 이런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뭐냐 하면 상상을 해보면 고용을 보장했을 경우 혹은 고용이 매우 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늘 그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용의 질을 뭐 임금을 좀 올려주고 뭐 이런 방식이나 그다음에 안정성을 조금 더 보장하는 방식 이런 걸 하든가 아니면 그 소득 단절에 대해서 대응을 하든가 대처를 해주든가 양당 간에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당연히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도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된다라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흔히 이제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말이 복지국가라는 것은 그 기존의 그 자유권과 참정권 같은 그런 수준의 시민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시민권의 마지막 단계로서의 사회적 시민권, 사회권을 실현해가는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이제 시각이 가능하고요.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그 21세기는 그 자본주의적 계급 체계와 시민권 간의 전쟁의 시기라고 그대로 제가 이제 인용해서 쓴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경제적 복지와 안전에 대한 권리, 사회가 제공하는 표준적인 삶을 살 권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샬이라는 사람의 책에 보면 이런 권리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성원인데 완전한 성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거기서 궁금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냥 완전한 성원이 뭘까? 그냥 성원이 아니고 왜 완전한 성원이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제가 그 밑에 써놓은 요 이제 그 표를 한번 보시면요. 시민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시민권을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사실은 말로는 다 그래요. 천부적 인권이고 천부적 권리인 거고 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거고 뭐 등등등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자격인 것처럼 말을 흔히 하는데 또 막상 이게 적용되는 과정에서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가끔 보면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시민권을 획득해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내가 뭔가 권리를 주장을 하고 내가 그 어떤 국가가 제공하는 보장 이런 거를 내가 요구할 때는 내가 이러저러 했으니까 다오라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조건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그 획득하는 거 얻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뉘앙스를 풍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제로 제도는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적절하게라는 말은 좀 부적절할 것 같네요. 적당히 이렇게 섞여서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득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보장, 사회적 보호를 내용을 되게 보면 이게 사회부조하고 사회보험 방식으로 이제 소득 보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런 방식으로 돈을 줘서 어쨌든 먹여 살리는 거는 그 기초가 이런 시민권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일부는 획득한 시민권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보장을 하는 방식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에 태어난 이상 무조건 살려야 된다 하는 방식으로 보장하는 이런 보장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보장은 이제 다 똑같이 나눠주는 뭐 기본소득이나 기초연금이나 이런 방식의 보장도 있고, 그렇지 않고 채워주는 방식,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해서 거기까지 채워주는 방식도 있게 되지만, 어쨌든 크게 시민권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자격일 수도 있고, 혹은 성취 또는 획득되는 그 무엇인가일 수도 있는 그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제도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각 나라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동안은 많은 이제 연구들이 있었고, 요즘 와서는 조금 뜸하지 않는가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제 복지국가 유형론이라는 방식으로 많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이디얼 타입이라고 그래갖고 이념형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딱 이 나라는 여기, 이 나라는 저기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몇 퍼센트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의 나라는 이런 성격과 저런 성격을 다 가지게 되는데, 주로 많이 가진 성격이 뭐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요거를 잠깐 여기서 말씀을 드려놓는 이유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얘기들을 나중에 많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해서 얘기를 해놓는데, 몇 년 전, 한 5년쯤 전인가 이게 논쟁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얘기되는 거로는 이 자유주의 혹은 잔여주의 방식의 국가들에 해당하는 나라들,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비교적 그 복지에 투자되는 지출이나 이런 것이 적고 보장되는 그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보다도 못한데 우리가 뭐 그 이상 그보다 높은 이런 데를 어디를 넘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회보험의 원리가 굉장히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체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격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투자된 수준이 낮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이 두 가지 성격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정도로 우리나라가 자리 매겨져 있다라는 정도를 이야기하면서 가려고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를 여기다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요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복지국가라는 게 뭐냐,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태동했기 때문에 임금근로자, 노동자 계급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고,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주장하고 쟁취한 그런 형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잠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국가 하면은 그 어떤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느냐에 주목을 너무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게 너무 제도가 이제 다양하고 산만하고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특별히 뭐 발견되는 것이 그다지 없는데, 요컨대 저는 이게 사회적 보호라는, 복지국가라는 게 왜 나왔냐면 고용보호를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이 사회적 보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놓고 봐야지 된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지를 봐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가 같이 고민이 되는데, 제가 이 표에는 요거 한 표밖에, 이 슬라이드는 이 하나밖에 안 넣었지만 사실 미리 나눠드린 그 자료집에는 표를 여러 개 넣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사회적 보호를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보는 요 그래프 표도 있지만, 고용보호를 둘로 나누어서 보는 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보호할 때, 고용의 안정성과 고용을 보호할 때 그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제도적으로 법규로 보호하는 방식이 EPL이라고 하는 건데요. Employment Protect Regulation이라는 것이고요. Protection Regulation이라는 거니까 말 그대로 고용보호 규제, 고용보호 법제 이런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인데, 이제 규제로 써 있어야지 되는 것인데, 이렇게 EPL 방식으로 써 있지 않더라도, 글자로 써 있지 않더라도 단체 협약의 적용을 통해서 고용이 강력하게 보호가 되면서 법에는 그게 별로 안 쓰여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그 중에 어떤 방식이든 보호하면은 이제 고용 보호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보호에 대해서는 얘가 못하는 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이 안에 들어와줘야 되냐면, 지금까지는 주로 unemployment benefit, 실업 보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소득의 단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를 사회적 보호의 가장 핵심적인 방식으로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아니라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그래갖고 다른 일을 바로 하게끔 도와주는 거는 얼만큼 더 하고 있느냐 하는 것까지를 좀 같이 봐줘야 되지 않나 해서 사회적 보호 안에 이렇게 두 개를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사회적 보호는 그 실업보상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결합으로 사회적 보호가 핵심적으로 구성이 되고, 고용보호는 고용보호법제와 단체협약의 적용을 통해서 고용보호가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거는 강한데 이거는 뭐 약하고, 이 나라는 이것도 강하고 이것도 강하고, 이 나라는 이것도 약하고 이것도 약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만 이제 쭉 이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사회적 보호와 고용보호를 같이 이야기를 보려면 어떤 부분을 잘 봐야 되냐면, 많이 얘기가 되냐면 유연안정성이라는 얘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조금 저는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유연안정성이라는 개념이 유연안정성이라는 말은 들어보셨긴 많이 들어보셨죠. 유연화라는 말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말은 가장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거를 사실상 한 90년대 초반까지는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막 이렇게 뭐 OECD, EU 뭐 이런 데서도 그렇고 뭐 이제 안내를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니 막 설쳤어요. 근데 한 90년대 중반쯤 가면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별로 안 먹히겠다 싶어가지고 약간 스트래티지를 바꾸게 되는데, 그게 유연 안정성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게 어떤 경우에는 고용이 개별 일자리에서는 유연하되 바로 다음 일자리로 갈 수 있다는 뜻에서 안정성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는 방식은 뭐냐 하면, 노동시장은 유연하되 사회적 보호로 바치겠다, 그거를 뒷받침하겠다, 이런 의미로 유연 안정성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는 어떻게 가고 있는 거냐 하면은, 노동시장은 유연하게 갑시다, 그거는 어쩔 수 없겠소. 그런데 그 대신 사회적 보호를 왕창 밀어넣어서 그거를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이거를 앞에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런 거냐, 담론으로는 그런 식으로 많이 흘러왔지만, 실제로는 유연화가 전반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중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오늘 이쪽 이제 뒤에 쭉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계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취약계층, 비정규직 이런 쪽에서의 유연화는 훨씬 더 심화됐고, 정규직 유연화는 거의 진행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당연히 전체 사회적 레벨에서는 유연화 수준이 훨씬 높아졌지만, 모든 사람이 다 유연한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는 다 틀리다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게 근데 가장 그런 특징이 심하게 나타나는 나라는 조합주의 복지국가를 해온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모양을 보인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주장에 대해서 꼭 그런가,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도 조금 더 다른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지껏 드린 말씀 뭐냐면,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가 결합되어서 보호해 왔는데, 방향을 고용은 좀 덜 보호하고 사회적 보호는 강화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주장하면서 진행해 왔다. 그리고 그것을 유연화, 유연 안정성 뭐 이런 말로 포장해 왔다. 그런데 정말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보자. 이제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OECD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치들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쓰면은 이게 워낙 수치화 해놓은 것들이 갖는 문제점이 여기도 당연히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매우 위험하다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일단 깔아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고용보호 수준이,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차트가 고용보호 수준인데요. 요게 파랗게 진하게 돼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이고요. 요 빨갛게 되어 있는 요게 임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집단해고, 정리해고에 대한 보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구분을 해서 지표화를 해서 놓고 보니까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물어본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더 강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해석에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 물어본 항목이 틀려서 이거랑 여기가 뭐 옛날에는 더 높았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수준, 고용 보호 수준은 급전직하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90년대 중반 이후에 크게 떨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요컨대 고용보호는 모든 사람에게서 떨어진 게 아니라 취약계층에게서 이제 떨어졌다. 그러니까 임시직 노동자들에게서 주로 떨어졌다라는 것이고, 그 고용보호가 이중화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보호가 뒷받침을 했느냐? 사회적 보호는 흔히 이제 첫 번째로는 사회 지출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출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사회 지출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실업자에 대한 보상 수준에서 이제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ALMP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인데, 이거는 좀 떨어졌고, 이거는 상당히 그런 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은 이제 돈은 더 줄이지는 않은 거죠. 다른 나라들을 한번 보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는 떨어졌고, 그들에 대한 소득 보장은 토탈 한꺼번에 이거 구별해서 볼 수는 없는데 떨어졌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호를 줄이면서 그 대신에 그 사회적 보호를 늘리겠다 하는 것이 유연 안정성 논의였고, 뭐 네덜란드, 덴마크의 골든 트라이앵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그게 앞으로 가야 할 지향점인 것처럼 많이 이야기가 되었으나,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사회적 보호는, 그러니까 고용보호는 일부에게서 후퇴했고, 사회적 보호는 전반적으로 늘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여기 그 여러 나라들의 지표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특히나 스웨덴 같은 경우도 90년대 들어와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많이 망가졌고, 지출도 많이 줄었다. 이게 지출이 이만큼 이제 줄었다 하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많이 닮아가고 싶어하는 덴마크도 마찬가지 모양을 똑같이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지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법제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도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캐설린 텔렌이라는 여류 정치학자가 이제 볼프강 스트릭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비판적인 논의로 이제 쓴 글에서 제가 갖고 온 게 하나 있는데요.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자유주의가 대세였고 자유주의화가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리버럴라이제이션, 자유화라고 그랬고, 그 물결을 막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그게 그렇게 나라마다 똑같을까? 안 똑같을 걸?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냐면은, 내셔널 레벨의 코오디네이션이 진행이 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이 코오디네이션을 상당히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수준이 낮아지지 않아서, 그렇게 이제 이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방식의 그런 자유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런 조합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 듀얼라이제이션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전형적인 그 조합 내 들어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구분되는 방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불평등이 매우 심화되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깨끗하게 이제 그림으로 정리를 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뭐 이론적으로 많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워낙 훌륭하신 분이 이야기를 한 거기는 하나,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는 관찰로 보자면 이게 우선 유연 안정화를 한다라고 말대로 했다면 전체적인 방향은 고용보호는 안 하더라도 사회적 보호는 강해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갔을 거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여러 가지 그림들과 더 넓게 살펴보더라도 출발 지점은 다를지언정, 자유주의는 여기서 시작하고 조합주의 여기서 시작하고 삼민주의 여기서 시작하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변화의 방향성은 다 이쪽 방향으로 가더라 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유연화와 보호를 못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인데,
보호를 못하고 고용보호도 못하고 사회적 보호도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때 모든 사람한테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부에게는 더 심하게 나타나고 또 일부에게는 그게 덜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방식으로 이중화가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 심하게 이중화가 진행되는 나라가 있고 연성 이중화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나라, 그러니까 살살 간 나라들, 이중화의 정도가 좀 덜한 나라들은 있더라.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최근에 나타난 80년대 이후 나타난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결합 양식을 한마디로 말해서 유연안정화라고 한다면 그 유연안정화는 사실은 그냥 말에 불과했다. 그 말 자체도 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불안한 말이었지만 실제 작동된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관찰의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최근에 그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가 초반에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90년대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중에 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이야기도 조금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고 그 기반, 근거는 뭔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그림 한 장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복지국가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보통 복지국가의 성격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면요, 과거에 이거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핑 앤더슨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 그 국가복지와 계급구조 간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 관계를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에스핑 앤더슨 자신도 그렇고 보다 넓게 이제 가족이라는 영역을 같이 집어넣고 요렇게 이제 세 영역에서 각각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우리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은 서로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잘 아시다시피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좀 그 이중구조화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중구조화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사실은 이거는 그냥 그 레토릭이나 말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단지 이중구조화되어 있다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 이중구조화되어 있다라고 말을 쓸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룹이 둘이 있어야 돼요. 먼저 두 그룹이 있는데 그 두 그룹 간의 보상이나 처우가 달라야죠. 차이가 나야죠. 그게 이제 그 뭐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충분 조건, 이중구조화되어 있다라는 말이 들어맞는다라고 얘기하려면 마지막으로 어떤 게 되어 있으냐면 이 둘 간에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 여기 있는 사람이 일로 가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일로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하는 것까지가 보여지면, 그러면 그것이 그냥 둘로 나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구조화되어 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중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은 그런 조건들을 갖추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이중구조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라는 것을 입증해 줄 만한 연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 노동시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 위에다가 우리가 어떤 그 국가복지, 사회적 보호제도를 깔았냐 하면, 사회보험 중심의 그 사회적 보호제도를 깔았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이런 걸 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은 공무원부터 시작하고 공공부문 시작하고 대기업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뭐 몇 인 이상 하다가 풀었습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회보험이라는 거를 보험료 내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보험제도 자체가, 사회보험 제도 자체가 그 제도 안에 누구를 구분하고 차별하고 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 똑같은 성격의 사회보험이라 하더라도 밑바닥 노동시장이, 계급구조가 어떤 상황에다 이거를 얻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는 매우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이중화되어 있고, 더군다나 그 영세사업장의 규정규직,
혹 영세 사업장이거나 또는 비정규직이거나 이렇게 또는으로 연결된 그 그룹이 상당히 많은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그 위에 사회보험을 얻는 그런 방식으로 두 개가 결합이 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가 되냐 하면은 사각지대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특징은 이 가족과의 관계, 가족 영역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나라 가족은 어떤 방식으로 먹고 사느냐라고 한다면, 남성 생계 부양자형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도 조금 덜 하긴 하죠. 여자들도 많이 일하는 거 눈에 보이고. 근데 그게 예나 지금이나 한 번도 가장 전형적인 강력한 형태의 남성 생계 부양자형이었던 적이 별로 없고요. 늘 계층화된 형태의 남성 생계 부양자형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서는 남편이 남성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 공급이 여성 노동 공급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먼저 쫙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은 노동 공급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에서 물론 그 고소득층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한 가족당 더 많은 사람이 일하지는 않지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거의 아주 적어요. 평균 우리가 이제 소득계층을 한 5개 그룹으로 나눠서 보면은 하위 한 20%에 들어가는 경우가 다른 우리 유럽 국가들 이런 데는 보면 한 0.3 내지 0.5명 정도 일을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4명이라는 걸로 나와요.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길에서 박스를 주울 망정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잡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은 노동공급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노동시장하고 어떤 관계가 되냐 하면 노동시장의 저임금 풀이 크게 형성이 되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거기는 임금 굉장히 싸게 주고 가는데 계속해서 공급이 들어오고, 이런 그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 가족 영역과 국가복지 사이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즘 와서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서비스는 미발달하는 방식으로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국가가 누구의 목소리에 반응을 하느냐 하는 건데, 적어도 중산층 이상의 목소리에 반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서는 국가가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라는 목소리가 최근에 와서 들린 거지, 그전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머니의 역할이 어쩌고 저쩌고 모성인 띠비띠비 해가지고 그 목소리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비스는 그다지 발달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보장은 더 먼저 발달합니다. 사회보험 소득보장은 더 먼저 발달하되 그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는 좀 덜 발달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가족의 특성이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복지와 노동시장과 가족의 세 영역에서는 각각이 이중구조되어 있고 사회보험 중심이고 계층화된 남성 생계 부양자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각각 요 밑에 초록색으로 쓴 것과 같은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사회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 플러스 가족 영역의 특징까지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우리나라 복지국가가 어느 지점에 와 있다라는 것을 좀 비교적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빨리 온 것 같아요. 너무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순간이 막 지나가는 것 같은데, 뭐 이따가 그냥 혹시 질문을 해주시면 답하는 방식으로 좀 더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에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이야기를 하면서 고용과 복지가 긴밀히 연결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이 소리는 또 뭐냐, 고용과 복지 연계라는 말 굉장히 저는 알아듣기 힘든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고용과 복지 연계한다는 말이 뭐냐. 근데 잘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일 안 하면 돈 안 준다는 얘기를 좋게 한 거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좋게 한 건데 그치만 그제 앞에 내놓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내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복지국가라는 것이 과거에 황금기를 누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자. 그때는 완전 고용으로 그게 뒷받침됐었다. 그런 거예요. 사실이죠. 그 이야기는 이제 국가가 고용의 단절,
노동자들, 임금 노동자가 겪게 되는 그 리스크를 그러니까 대비하겠다, 거기에 대비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무지무지하게 커지면 이거는 보험회사가 더 이상 그거를 보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뒤로 나가 자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 리스크는 그렇게 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야 되니까 요컨대 받아갈 사람보다 낼 사람이 훨씬 더 많아져야지 되는 거고, 이 일을 많이 해야, 고용이 왕창 늘어나야 사회적 보호도 과거 수준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나오면서 이제 유럽에서도 얘기하는데 적극적 복지국가라는 형용사 수식어가 앞에 붙게 돼요. 근데 적극적 복지국가라고 했을 때는 크게 그 이해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좀 더 본연의 그 말뜻에 충실하게 생각하는 건데, 복지국가가 적극성을 띠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사회투자국가 방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그거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교육과 보육 이런 데 투자를 왕창 하고 그런 방식으로 국가의 역할을 자리매김하겠다 하는 게 적극적 복지국가고, 거기 그 한 흐름으로 사회투자국가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런 흐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거 말고 그냥 적극적 복지국가라고 해놓고 거기에는 액티브라는 그 말에 그냥 액티베이션이나 워크웨어를 그냥 갖다 붙여서 바로 일을 좀 많이 하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일을 많이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사실은 아까 제가 고용보호와 사회적보호 결합양식 이야기할 때 하나 빠뜨리게 했는데, 그게 두 개가 다 같이 가기가 다 같이 안 가고, 고용은 좀 덜 보호할 테니까 사회적 보호는 더 세게 가겠다, 이게 실제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협상이나 힘겨루기를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데 뒤로 밀릴 때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것이고, 더 밀리면 둘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 보아온 거는 두 개 다 후퇴하는 것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복지국가, 이 적극적 복지국가라는 개념도 겉으로는 이렇게 이 이름 하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런 워크페어라든가 이런 웰페어가 아니라, 웰페어와 이제 마치 그 수명을 다한 듯이 워크페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크페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컨대 이런 이제 현실 상황에까지 왔으나, 사실인 것은 뭐냐면은 정말 과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도 인정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은 고용의 양과 질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데, 고용의 양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도 달려 있다 하는 거를 좀 같이 생각을 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이 복지국가가 지속 가능하려면 일을 많이 해라 하면서 아무 일이나 해라라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여러 가지로 제기를 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떻게 연결을 시키면서 제가 얘기를 가야지 될지 잘 모르겠는데,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이야기를 하려면 그게 아까 고용의 양과 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양과 질에서 노동시장이 제대로 공정하고 또 이제 일거리도 많고 등등 이런 상황이 되어야 복지국가가 지속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달리 말하면 또 뭐냐 하면, 복지국가, 노동시장이 불공정하고 고용의 질이 나쁘고 하다 보면 복지국가가 떠맡아서 해결해야 될 그 일은 더 굉장히 커진다.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을 국가가 재분배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상당히 더 커진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 같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이 어떤 정도의 추세에 가 있는지, 어떤 정도 지경에 가 있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하고 그림으로 내어놓은 건데요.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일단 임금소득을 중심으로 진위계수를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제 먼저 진위계수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 이것이 가는 의미를 할 수 있을 텐데, 진위계수는 일단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것은 아시죠? 근데 그게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도 아시나요?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 가장 소득이 적은 거, 여기는 이제 임금인데 가장 소득이 적은 사람서부터 제일 많은 사람까지를 일렬로 쫙 세워서 그 소득을 쪽쪽쪽쪽 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선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평등한 그 상황을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대각선이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것이 가장 평등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실제로 그려진 이 선은 이렇게 밑으로 위로 이렇게 가게 될 테니까 이 대각선, 일직선으로 그려진 이 대각선 사이에 요 면적이 넓으면 그 사회는 불평등한 사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주 가난한 사람과 아주 부자인 사람이 많은 그런 사회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면적을 계산한 게 진위계수입니다. 그래서 진위계수가 0이면은 극단적으로 있을 수 없지만 평등한 이 일직선상에 그냥 있는 거예요. 소득 분포가. 그 다음에 1이면은 여기 완전히 여기에 붙어 있는 거죠. 오른쪽 이렇게 밑으로 쫙 가다가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게 1이 되는 거니까 그 사이에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위계수를 계산을 하니까 해서 보면은 이제 그 숫자가 클수록 그 사회가 불평등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임금 수준이 그런 식으로 불평등하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언제까지는 이게 임금 수준이 계속해서 좋아졌냐 하면은 임금 불평등이 떨어졌었냐면 90년대 중반, 90년대 초반까지는 이게 많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시장에서의 그 임금 불평등이 이렇게 다시 심화되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구 소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조심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셔야 될 게 뭐냐면, 평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혹시 이거를 아시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시장 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진위계수가 극단적으로 평등하다는 거 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유럽 다른 나라들하고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굉장히 그 평등한 축에 들어요. 이 진위계수가 적은 축에 들어요. 지금 이 표를 보면 시장 소득이 빨간 줄인데 이게 0.34 되잖아요. 근데 스웨덴 뭐 어쩌고 이런 나라는 0.56 막 이렇게 돼요. 이게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초기 상황이 불평등한 걸로 나타나요. 그런데 아까 앞에 보여드린 임금소득 불평등, 그걸 보면은 그 나라는 우리보다 평등하게 나타나요. 개인이 받는 임금은 걔네가 우리보다 평등한데, 그런데 왜 시장소득으로 계산한 진위계수는 우리가 더 평등한 걸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집에서 몇 명이 일하느냐에 너무나 많은 것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벌 수 있는 돈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커플들이, 부부가 다 교육 수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둘 다 잘 벌 수 있는 사람이 나가서 둘 다 버는 집이 있고, 둘 다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그런 집은 둘 다 별로 일을 안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사회가 돌아간다 그러면 굉장히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잘 버는 사람은 대체로 외벌이를 하고, 못 버는 사람은 다 둘씩 나가서 셋씩 나가서 벌고, 이렇게 되면 시장 소득이 굉장히 평등하게 나타나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성의 고용을 점점 더 많이 장려를 하고, 고학력 여성들 보고 일을 많이 하라고 하고, 우리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장 소득은 굉장히 불평등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가구 소득은 그리고 사실상 가구 소득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웰빙을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불평등해지고, 그 다음 단계로 심하게 불평등해진 그 상황을 사회적 보호, 국가가 제공하는 이렇게 보장하는 소득 보장, 이런 방식으로 다시 재분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재분배를 해서 그걸 도로 끌어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최종적인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본 소득 불평등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중간보다 약간 좀 불평등한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 보니까 계산이 많이 잘못됐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실제로는 훨씬 더 가처분 소득으로 본 불평등 수준은 다른 나라보다, 우린 지금 평균보다 약간 더 불평등한 정도? 평균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그보다 더 많이 심각하게 불평등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많이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 듣게 되실 것 같아서, 보면 MB 정부에서 불평등이 심화가 안 됐어요. 그 이전 정부에서 불평등이 이렇게 치고 올라갔잖아요. 2000년대 초반 이렇게. 근데 2007년, 8년부터 이렇게 가요.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이 될 거냐, 이게 또 매우 궁금한 사안인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 하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선은 이 파란 소 보이죠? 2인 이상 가구예요. 이거는 전 가구예요. 모든 가구. 2인 이상 가구라는 거는 그때는 조사가 이제 이 과거 옛날에는 한 집에 두 식구가 있어야만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 트렌드를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데, 둘 이상 있는 집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한 집에 둘씩 이상 있는 경우는 불평등이 더 많이 이제 오히려 줄어들었고, 한 집 있는 까지 몽땅 다 모든 전체 가구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런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 지표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MB 정부 때 불평등이 완화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이 정도 선이, 모든 전체 가구를 가지고 보는 이 정도 선이 맞는 것 같다. 더 심화되지는 않은 선이 맞는 것 같다. 근데 이 더 심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저소득층 임금 예층이 더 늘어나면서 그쪽에서의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고, 거기서 일 더 많이 하게 되면 지표상으로는 좋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그리고 저임금 일자리가 막 생기는 거, 이런 것과 최종적인 지표 간에 몇 단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이 뒤섞이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잘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지표를 들이대면서 MB정부 이렇게 불평등이 해소됐고, 그 이전 정부에서는 양극화가 심화됐다. 뭐 그 이전 정부 양극화 심화된 건 사실인데,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이해나 입이 그냥 딱 막혀버리고, MB 정부에서 뭘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이 뭐냐 하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일을 한 집에서 그 부부간에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건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 잘 사는, 이게 좀 잘 사는 쪽이고 좀 못 사는 쪽이거든요. 잘 사는 쪽에서 부부가 여성 배우자가 일을 하는 비율이 이쪽에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별로 없거든요. 이게 다 도로 내려가거든요. 여기는 0인 거는 뭐냐면, 나의 남편이 없거나 남편이 소득이 없을 경우 이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여기는 이제 비교적 낮지만 그래도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여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까 가구 소득 간의 불평등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마지막으로 더 붙여놨었는데, 이거는 좀 설명하기가 상세히 설명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뭐냐 하면 노동소득 분배율 얘기인데, 여러 가지 보정 지표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요컨대 또 이거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거는 자본이 가져가는, 전체 이윤에서 자본이 가져가는 것과 노동이 가져가는 것이 각각 몇 프로씩 가져가느냐 하는 것인데, 이게 레이버 쉐어, 노동이 가져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 80년대 중반에서부터 점차 굉장히 좋아지다가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게 더 이상 좋아지는 이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유지만 하고 있지 더 나빠진 건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자영업자,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 비중이거든요. 자영업자가 요 나머지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 비중이 이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금 근로자가 가져가는 쉐어는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는 이제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요컨대 지금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 이야기를 하면서 고용으로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만 자꾸를 하는데, 고용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이 단순히 양적인 뒷받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재분배의 공정성까지를 많이 생각하고 해야 그것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서, 복지국가가 노동과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차원과 층위에서 또 관점에서 연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초반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3가지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이 3가지 이야기가 잘 됐는지 모르겠고, 혹시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또 반론이든 뭐든 다른 코멘트든 다양하게 또 의견을 주시면 제가 대답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조금 더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까지 오기 전에 벌써 이 얘기로 얘기를 좀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데요. 그 점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같이 조직률 낮고 이런 상황에서 복지국가가 가능해? 이런 질문 형태로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들이 많은 분들은 그냥 일부 많은 분들은 아닐 것 같은데 일부는 못한다, 안 된다, 안 될 것 같다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우회하는 방식을 통해서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순서를 저는 어떤 입장에 개인적으로 있냐 하면 순서를 그러니까 조직률을 높여서 그 힘으로 복지국가 가기에는 너무 먼 것 같아서 그렇게 가려다가는 영영 못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되어서 그 길 말고 다른 길도 막 찾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고요. 그리고 그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그 안에 좀 들여다보면 단순히 단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조직률이 아니라 그 안에 내부 구성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 뭐 대부분의 나라에서 복지국가를 이끌어내는 거는 매뉴얼 워커, 조직된 매뉴얼 워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해온 그런 과정들 이런 걸 살펴보면서 많이 그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역할을 현재 우리나라의 조직노동자가 해줄 수 있느냐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는 거예요. 왜 못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근데 저는 그게 단지 그냥 뭐 태도의 문제나 이런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 그때 상황이 저는 어떤 생각이 많이 있냐면 그때 당시 그 복지국가 만들어 나가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에서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과 지분 뭐 이런 등등등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직 노동자와 비슷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1대1 겉으로 보는 모양 똑같이 그냥 제조업 조직 노동자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그 역할을 지금 당신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좀 기반이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좀 기대하기 어렵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맥시멈 다른 이유로 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해야지 되는 건 사실인데 조직률 높이는 걸 해야지 되는 건 사실인데 그게 복지국가로 가는 어떤 중요한 필요 조건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가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근데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조직률 높이는 방법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잘 모르겠고 관련해서 오히려 다른 고민은 뭐냐 하면 그 조직률 높이는데 몰입을 할 건지 협약 적용률 높이는데 좀 노력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방법이 뭐 조직률 하나만 가지고 가기에는 여러 우회 경로를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권력이 어쨌든 정치 권력이 개입이 돼야지 되는 국가니까요. 복지국가,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개입이 돼서 해야지 되는 것이 사실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답답하게 그게 이제 계급정당의 힘으로 가기에 다른 나라의 경험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따라가기에 이렇게 보려니까 이게 너무 가진 게 없어가지고 이게 언제 가나 하는 그런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한 가지 그래도 이제 그냥 한번 뭐 제가 대안이 있거나 뭐 전혀 답이 없고요. 근데 유럽에서 복지국가 만들 때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노동조합이나 노동계급의 힘 플러스 그것이 선거권이라든가 선거제도라는 거하고 결합되지 않았으면 사실 그거는 또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상황에서도 이 보수 정당이 움직이는 양상을 보면
그래도 그 선거라든가 뭐 이런 경험을 계기로 해서 조금씩 움직인다라는 느낌은 좀 들거든요. 조금씩. 근데 이렇게 가가지고 갈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갈 수 있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움직인다는 생각은 조금 들고, 조금씩 나아지는 방식은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 뭔가 이렇게 고리를 딱 끊고 갈 수 있는 정도는 거기서는 그런 힘은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답하긴 한데 저도 지금 뭘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 주셔가지고. 물론 개별 제도도 그렇고 국가 발전도 경로 의존성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그렇게 심하게 매여서 또 그러니까 경로 의존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어떤 길을 쓰고 이쪽을 계속 가야 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러저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 그런 딱 물린 그 한계, 그런 거에 도달했다면 그로 인해서 다른 방식을 또 찾게 되는 것도, 저는 그것도 일종의 우리가 가진 그 갈 수 있는 경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그 아이디얼 타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그 어느 한 나라가 얘네들 각각의 그 유형들을 이렇게 뭐 한 절반 아니면 이쪽은 많지만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개별 제도들은 그런 특성을 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를 모아놓고 나면 말하기 어려운 상황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한 가지 뭐 이렇게 조그만 예지만은 이제 노인소득 보장을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노인소득 보장을 어떻게 가지고 가려고 지금 현재 가고 있느냐 하면은 기초연금을 깔고, 그 다음에 소득 비례의 국민연금을 위에 얹고, 그리고 그도저도 없어서 부족한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같은 공공부조를 곁들여서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 개별 제도의 특성은 보편주의적인 급여, 그 다음에 사회보험, 그 다음에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이게 결합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역할이 더 크고 전체 사회적 지배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겠고, 그걸 추동하는 힘은 뭐냐 이런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떤 형태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멀리 크게 보지 않고 우린 다 같이 뭐 어디로 갑시다 이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개별 제도나 뭐 이런 목적에 대한 부응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해서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본다면은 그 자유주의적인 복지국가를 하자는 거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거는 부적절하잖아요. 그걸 누가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나라가 있을지언정, 그런데 방향으로 설정한다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라고 주어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유럽의 그 사회정책 연구하는 사람들은 국적이 어느 나라이든지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삼인주의 방향을 지향한다라고 제가 보이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이상과 실현 가능한 목표는 굉장히 달라서, 지금 내가 머릿속으로는 여기가 있지만 실제로 몸은 어떻게 움직일 건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를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독일식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조합주의 방식의 그 복지 모델을 생각을 한다는 건데, 그럼 그거는 할 수 있는 상황이냐 하는데, 저는 보편주의만큼이나 저는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건 정말로 노동조합이 주도해서 나가줘야지 되는 모델인데,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저는 현실적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단어를 쓸 때 서민 이런 단어를 써야 먹히는 나라에서 그런 이야기는 보편주의가 오히려 더 잘 먹힌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제도나 뭐 이렇게 주장을 할 때 보편주의, 아까도 지금 모두를 위한 따옴표 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먹히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조합주의 방식의 복지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더 쉬울 수도 이게 어떤 게 더 어려운지 지금 판단하기 저는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신뢰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역량의 문제나 기반이나 사람들의 정서나 이런 거 고려해 볼 때 그 독일 모델이 더
실현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는 별로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독일 모델이 그리고 지금 어떤 걸 가지고 지금 독일 모델이라고 하느냐 하는 건데 방향성으로 볼 때 독일은 굉장히 급하게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걸 모델이라고 그러고 가기에는 조금 깨름한 면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럼 쟤네는 왜 저렇게 가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버릴 거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가는 게 뭐 지금 상태에서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건 사실이나 목표를 그리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처음에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회적 보호 이야기가 나온 거는 고용으로 다 보호하지 못하는, 고용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해고할 수 없고 등등등 이 노동자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못하는 상황을 여기서 한다라는 뜻인데, 지금 이 이야기가 복지국가 논의를 하면서 이쪽은 싹 다 빠져버리고 사회적 보호 부분이 전체 복지국가의 뭐 대부분인 양으로 자꾸 가게 되는 지점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균형 맞춰서 좀 봤으면 하는 측면에서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를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그때 고용보호라고 했을 때 핵심적인 내용들은 고용의 안정성을 보호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의 안정을 보호하는 거라서 그 노동권과 뭐 그런 얘기가 그 안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에서의 그게 잘 결합된 방식의 복지국가를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복지국가 고도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으면, 저는 그때 노동 쪽에서 뭘 요구를 하면서 해야 될 거냐, 그 딜레마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실은 더 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포괄해서 그걸 힘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려면 굉장히 밑바닥 수준에서의 보편적인 권리를 얘기해 줘야지 되거든요. 그 갈등적인 상황이 뭐 지금 아주 첨예하게 갈등이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보험에다가 자꾸만 뭐를 더 강화하는, 사회보험에다가 뭐를 강화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해서는 전체 그 복지국가 모양의 특히 소득보장이나 이런 부분을 헝클어뜨릴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노동시장이 굉장히 이중구조화되어 있으면서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어서 고용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용 부분이 고용의 안정이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매우 중요한 과제고 명제이나, 고용 보호를 상당히 강조하다 보면 또 마찬가지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보호를 강하게 주장하는 셈이 되면서, 마치 유럽 같은 경우는 증거로 나오는 것들도 많아요. 이게 트레이드를 한 거.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템퍼러리 임플로이먼트의 고용 보호 수준을 그 법규에서 더 밑으로 내리는 거를 노동조합에 허용해주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동조했는지 아니면 방관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그게 약간 지금 유연화가 필요해 라고 했을 때 뭘 내놓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나 혹은 갈등이 아니라 또 긴장 관계가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해요. 고용보호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회적 보호 측면에서도 그렇고, 양쪽에서 어떤 종류의, 그러니까 지금 고용보호라고 말을 뭉뚱그려서 해놨으나 그 안에서 제가 나뉘어질 수 있음을 보여드린 것이고, 사회적 보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냐라는 것을 상당히 밑에 부분에 내려가가지고 요구하고 포괄하지 않으면 그게 지금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당구조가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연합정치를 하는 것이, 그거는 이제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뭐 둘, 셋 이렇게 있으면서 하려니까 이게 얘기가 되는 건가, 그냥 어느 한쪽이 주도하고 흡수하고 맨날 비판적 지지하고 하는 이런 데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기반을 먼저 만드는데 조금 주력을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뭐 연합정치든 연정이든 뭐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의 정당 밑에 기반이 좀 있어야 그 다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는 글쎄요, 그게 진보적 자유주의가 뭐 할 건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지난 총선 전후서부터 복지국가 이야기가 나올 때 제가 받은 느낌은 민주노총은 입장이 가장 소극적인 정도 수준으로 간신히 따라가 말어, 여기다 한 발 넣어 말어,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어떻게 제가 왜 그러느냐를 물어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짐작한 데는 어떻게 짐작이 되느냐 하면은 계량인데 복지국가 그게 그런 그 입장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속으로는 또 어떤 입장도 있냐면 아까 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지국가를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거는 이미 기업복지를 통해서 다 얻었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을 자녀 학자금까지 다 얻었는 상태에서 복지국가로 추가로 내가 얻을 게 별로 없는 상황이죠. 다만 이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오히려 나는 복지국가를 하면 잃어버리는 뭔가를 더 내놔야 되는 상황이 저는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까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두 가지 입장이 계속 같이 갔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념적인 지향 뭐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아젠다나 요구사항을 제출을 할 거며 뭐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고민을 정말 현실적인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비정규직인데 차별 뭐 이렇게 좀 괜찮은 비정규직, 혹은 시간제는 시간제지만 정규직 시간제 뭐 이렇게 가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허용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저는 정책 연구자로서 정규직 시간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확산될 것 같지 않고, 이제 제스처를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시장에 가는 시그널은 그게 아닌 방향으로 갈 것 같아서 그걸 목표로 세운다라는 게 저는 부적절한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는 정권의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권이 지금 뭐 고용의 질을 확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하고 가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고용을 양쪽으로 늘려야 되겠다라는 거에 엄청나게 큰 방점이 찍혀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당연히 고용의 비용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시간제 일자리는 그 방편 중에 일부러 선택된, 그나마 남아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방편으로 선택된 영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전략이 간접 고용이나 뭐 이런 거를 접근하는 거하고 시간제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접 고용 부분은 뭐 이렇게 저렇게 허용하면서 뭐 이렇게 괜찮은 걸로 좀 가보자, 이게 불가능한 것 같고, 그런 영역은 시간제는 그런 게 굉장히 감시하면서 질 좋은 시간제 하자라는 방식으로 운동을 해도 시간제의 무한정한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쪽에서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문제하고 요거하고 약간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시간제에 대해서 질 좋은 일자리 이야기했을 때 그래 그럼 질 좋은 일자리를 해보자 라는 말 정도는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래 그럼 정말 질 좋은 일자리야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질 좋은 시간제인가를 보고 감시하고 하면 실제로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막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모든 시간제 안 돼 이렇게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는 아까 그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를 생각하기 전에, 그러니까 일단 유럽에서 생각하면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덴마크도 그렇고 우리가 유연안정성 모델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사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일을 많이 하게 하고 일의 질은 떨어지고 혹은 고용의 안정성은 떨어져도 그걸 다른 걸로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이 뒤로 밀리면서 가면서 그거 그렇게 트레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 유연 안정성을 추구한 그 기간이 동시에 복지국가 재편기예요. 복지국가에서 모든 국가 역할을 후퇴하던 시기인데 그게 어떻게 동시에 같이 가냐고요. 이 역사 각각을 보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거든요. 노동 유연화가 갔던 시기고 그 다음에 복지국가 재편기 혹은 축소기가 동시에 진행이 됐던 시기인데 그거를 맞췄는데 어떻게 유연 안정화가 되겠어요. 그냥 유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때 나타나는 방식이 마냥 모든 사람의 유연화 방식으로는 안 갔고 한계적 유연화, 즉 한계 영역, 마진 부분에서만 더 심한 유연화가 되는 이렇게 쫙 이중화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가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와서 관찰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그거를 전략으로 선택할 수 있을 거냐?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 안정성을, 고용 보호를 기존에 보호 힘 있는 사람들은 더 보호해주고 자기네 보호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중화로 가는 거를 가능한 한 막아보려는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지만 어쨌든 고용 보호는 전반적인 수준을 높여나가면서 가야지 그거는 놔주고 이거를 잡겠다는 거는 저는 성공할 수 있기 어려운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